Your Bitcoin prediction at one point is $1 million a coin. Are you still a big believer in Bitcoin? Yes, absolutely, absolutely. Ever more so. First, global, private, no government oversight, digital, rules-based monetary system the world has ever known. That's a big idea. And we think the total crypto asset market in 2030 will be valued at roughly $25 trillion. Right now, it's a little over $1 trillion. And we think that Bitcoin is going to be more than half of that. Do you have a prediction for this year or next year, 2024? You know, we tend to be 5 years in our predictions. So the 5 to 7 year forecast is in base case would be 650,000 and then bull case would be about double that.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아빠입니다. 이번 주는 CPI와 FOMC로 모든 자산 시장이 들썩들썩 했었죠. BJ 파월의 디제잉에 비트도 흥을 감추지 못했는지 아래 위로 엄청 흔들었습니다. 비트가 흔들리면서 우리 계좌도 같이 흔들려서 심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PI랑 FOMC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 없는데요. 이번 주 발표한 CPI는 예상치를 하회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고 금리는 모두 예상대로 동결되었습니다. 많은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이 내용을 대부분 정리해줬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다 아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래서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시는 차트는 헤드라인 CPI, 코어 CPI, 10년물 국채 수익률, 연방기금 금리 애용지표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 한 장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CPI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식품, 에너지, 주택, 의류, 교통비 등 모든 소비재와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하는데요. 제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가지수입니다. 전체 인플레이션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죠. 코어 CPI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후 계산된 지수가 코어 CPI인데요. 좀 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중앙은행이나 경제학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주로 참고하는 지수가 바로 코어 CPI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투자자들은 국채를 구입해서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상환할 때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요. 국채의 기간들은 많이 다양한데 그중 10년물 국채는 장기금리의 지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경제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그러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이나 다양한 대출금리는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설정되곤 합니다. 연방기금 금리는 미국 연준이 설정하는 단기금리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표를 보면 이제 뭐가 뭔지 좀 보이실 건데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서 이 차트를 해석해보면 2024년 앞으로 헤드라인 CPI, 코어 CPI와 10년물 국채 수익률 등은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어제 파월에 여러 발언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물가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든 상황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데이터 확인이 필요라고 하는데 이미 많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파월이 이야기한 2%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물가의 바탕이나 기본 방향, 둔화 흐름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 하다가 단기 흐름도 둔화가 재개되는 모습인데요. 둔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 번보다는 많은 인하가 가능합니다. CME 페드워치 2의 회의 날짜별 확률을 보시면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대입해서 비중을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인터뷰 요약해 보겠습니다. 파월은 연준의 생각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려는 게 파월 의장이니까 기자회견의 신뢰도가 조금 낮아졌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조심스럽게나마 논의할 시간이 되었고 인하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보면 이제부터는 인하 시점을 진지하게 가늠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SEP를 진지하게 보지 말라는 멘션들도 현재 1회 전망이 확고한 연준 내부의 컨센서스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3번에 있는 용어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SEP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의 약자인데 FOMC 이후에 발표되며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예상과 전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여러 전문가, 분석가 또는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출한 평균적인 견해나 예측을 의미합니다.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를 올해 1회 하냐 2회 하냐 보다는 언제 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스타트가 끊어지면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은 횟수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리 인하의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시간 전체 거래소 보유량을 보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보유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고래의 거래소 입금으로 인한 매도 압력은 현재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트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지갑 잔고 내역 변화인데요. FOMC 전인 6월 11일 화요일에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13,000개가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스팟 ETF의 순유입은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유출이 조금 되고 있는데, 스팟 ETF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ETF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순유출이 좀 있었죠. 이번 눌림은 아무래도 이 녀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최근에 유출이 좀 있었는 애가 아니라 1월부터 지금까지 순유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월에 이 지점만 보더라도 올 들어 제일 많이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상승을 해서 전 고점까지 올라왔죠. 항상 기억해야 될 건 지금은 상승장이고 상승장에서의 눌림은 매수의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물 미청산 약정 데이터를 볼 건데 3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미결제 약정으로 과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을 BTC 개수로 환산하면 2022년 10월 최고치인 614BTC랑 비교했을 때도 현재는 440BTC로 훨씬 개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좀 더 낮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스탠스는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에 투표하세요. 비트코인 채굴은 CBDC에 대항하는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비트코인을 싫어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바이든의 징후는 중국, 러시아, 급진적 공산주의 좌파만을 도울 뿐입니다. 우리는 남은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채굴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너지 지배적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올인을 해버렸죠. 바이든 쫄리면 돼지시던가를 시전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이 선거의 주요 정점으로 확 띄워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표심몰이를 위한 이벤트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방어선과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 구조를 잡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 지지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구도로 설정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것이 곧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임을 암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유권자들 중에서도 트럼프가 진심이 아닌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의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뀌게 되면서 트럼프 쪽으로 표심이 몰릴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이든 역시도 트럼프 따라하기를 하고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친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심을 다 잃을 판이니 눈치를 안 볼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당선이 됐든 간에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이 되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게 되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국 정부 잔고를 한번 볼게요. 미 정부의 비트코인 잔액은 1월 달에 급격히 늘었다가 잔고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도 홀딩을 해주면서 잘 가지고 있죠. 아직은 매도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과 모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순유입 유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FOMC 전후로 비트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데 오히려 고래들은 비트를 계속해서 출금해가지고 콜드워세로 따로 보관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뭡니까? 팔지 않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 올 때까지. 그러면 과연 그 가격대가 정고점 정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못해도 10만 불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래는 지금 팔 생각이 없는데 가격은 계속 떨어지죠. 이런 구간은 개미 투자자가 정말 많이 털려가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털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력이 개미를 털어먹는 방법은 극심한 변동성 혹은 뺐다가 올리는 휩소 같은 걸로 공포감을 주거나 아니면 계속 횡보하면서 지치게 만들어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입니다.
지금은 올릴 듯 내리고 다시 내릴 듯 올리고 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질리게 만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두 구간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 구간대에서 조금 더 횡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코인에 대한 청산 차트를 한번 보면 3월부터 평균적으로 롱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청산당했습니다. 당장 어제만 보더라도 롱 청산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렇게 계속 롱 청산이 많아지면 개미들은 롱 포지션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세력의 의도죠. 세력은 아래에서 많이 개미들이 타고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올릴 때 무겁거든요. 우리도 살찌면 등산할 때 힘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CVD 차트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데요. 갈색 고래도 이 매수세를 낮추면서 여기 개미들을 털어먹고 있죠. 다만 보라색 고래만이 여전히 높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시장이 상승으로 가려면 결국은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요. 아마 어느 정도 충분히 털렸다 싶으면 고래는 또 순식간에 매수세를 붙이면서 상승세를 그려나갈 겁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업체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도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의 평균 진입 가격은 47,000달러입니다. 불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대체로 트레이더들의 진입 가격 위에 머무릅니다. 27%의 하락이 있어도 여전히 불마켓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과도한 위험은 피하세요. 이것은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여기 차트에 보시면 보라색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홀더들의 평균 가격인데 앞 불장을 보더라도 가격대는 보라색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던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홀더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희망론을 이야기해보면 이 차트는 레인보우 차트인데요. 색깔별로 어떤 비트코인의 구간들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라색은 최저점대이고 남색, 파란색, 이 청록색 구간은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좋은 시기를 말하는데 현재 이 구간에 있죠. 축적하기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전 반감기 이후의 움직임들을 보면 축적하는 기간 뒤에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 가격대가 우리는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렇지도 않죠. 결국 비트코인은 오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버텨내는 자와 버티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럼 버티지 못한 자의 돈을 버틴 자가 가져가겠죠. 나는 버틴 자가 될 것이냐 버티지 못한 자가 될 것이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결국 금리는 내릴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금리 인하 횟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 내년에 장이 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올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만들어낼 광기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모이는 에너지도 커야 됩니다. 이 시간을 힘들어하기보다는 더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대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는 자가 되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이더리움이랑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